안녕하세요. 자폐성 장애아 교육 3주차 제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좀 복합적인 어떤 특성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DSM-4에 기준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DSM-5에서 약간의 어떤 범주, 진단 범주가 좀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어떤 진단 범주를 가지고 특성을 핵심적인 특성을 살펴본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위쪽에 원으로 나오는 건 social impairment이기 때문에 사회성 지연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성 훼손. 가운데가 이제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범주입니다. 옆에도 그 검은 타원형으로 오티즘 스펙트럼 범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사회성 훼손 바로 아래 왼쪽에 우리가 보는 데서 왼쪽이죠. 왼쪽에 Speech Communication Defic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 의사소통 결핍 장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원은 repetitive behaviors and restricted interests.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반복적인 행동들과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 영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제일 밑에 그 타원형은 intellectual disabilities. 이게 바로 이제 지적 장애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좀 옆에 보면 expressive receptive language disorder 이렇게 있는데요. 수용 표현 언어 장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 이런 부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DSM-5 오른쪽에 그 그림면에 보면요. 사회적 의사소통 결핍이 제일 큰 위에 속해 있는 원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aggression 공격 행동이 있고 그것도 바로 밑에는 ADHD라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게 뭐저 hyperactive active behavior 뭐 이런 등등 ADD 옛날 같으면 이제 attention deficit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걸 합해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 맨 앞쪽에 보면 social anxiety 사회적 불안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까는 그 오른쪽 그 중간 부분에 있던 부분이 이제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이게 restricted interest and repetitive behaviors.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 대한 관심사와 그리고 이제 무의미한 반복적인 행동들 뭐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원의 크기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DSM-4 있을 때 그 오티즘 스펙트럼 그 범주의 그 부분이 상당히 작았는데 비해서 이제 DSM-5 안에서는 범주가 좀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 DSM-4에 의하면 갖고 있는 건 딱 세 가지였습니다. 소셜 임페어먼트, 사회적 훼손, 두 번째는 그 언어 의사소통 뭐 결핍, 그다음에 무의미한 반복 행동 그리고 특정한 제한적인 관심사 요 세 가지만이 특징지에 따르면 지금은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가 DSM-5에 의해서 만약에 진단된다면 거기에 속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소셜 커뮤니케이션 데피시트 말하자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그다음에 두 번째는 restricted interest. 아까는 repetitive behavior가 먼저 나왔는데 이제는 어떤 그 특징 있는 한정된 어떤 그 영역에 대한 관심사 그리고 반복 행동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씩 ADHD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테션 데피시트 하이퍼액티브 디스오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aggression, 공격 행동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이쪽 앞쪽에 social anxiety, 그 사회적 불안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 건 맨 밑에 intellectual disability, 지적 장애를 조금 동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DSM-4에 의하면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는 중증 자폐증을 제외한 대부분 중도 이상 경증 자폐증을 가실 때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칭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는 과거에 그 중증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게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자, 옛날엔 고기능만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보면 왼쪽 그림에 지적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폭넓게 중증, 경증, 중도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특징적인 어떤 증상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 두 그림의 어떤 차이가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번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pathogenesis. 원래 genesis란 말은 이제 이렇게 원인, 창조,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 이런 말이죠. patho라면 이제 질환, 뭐 병 이런 거지. 병의 원인 뭐 이런 말이죠. pathogenesis. 자, 좀 어려운 어떤 강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성 장애를 공부하려면 그 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자폐증의 원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연구해서 규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뭐냐면 어느 한 자폐 아동이 뭐가 원인인지를 이렇게 연결시키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원인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금 원인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생각하면 또 반복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우선은 용어부터 시작을 하면요. 그 맨 왼쪽에 environment, 환경으로부터 오는 원인을 얘기하는데요. 환경으로부터 원인 한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Material factors, infections, toxins. Material factors라면 이제 환경의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환경적인 어떤 뭐 내용물이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infection은 이제 감염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탁신은 이제 독소 같은 것들을 이제 환경에서 이제 배출하면 이것을 접근하게 돼서 접촉하게 돼서 오는 경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위에서도 또 내려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내려받는 genes, 이게 바로 유전자죠. 유전자에 의해서도 올 수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 그 인트라트린, 인트라어트린 이런 게 있습니다. 인트라어트린, 인트라어트린 브레인 디벨롭먼트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 그 자궁 속에서 아이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 한 4개의 시기를 분류했습니다. 부모의 자궁에서 자라나면서 이제 10주, 20주, 30주, 40주까지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 물질, 아니면 감염, 아니면 독소가 이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아니면 유전자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post natal brain development, 이거는 post natal이라는 말은 이제 산후에 이제 서서히 뇌가 발달하는 그런 첫 해죠. 첫 해에도 여전히 이런 그 환경적인 물질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어떤 독소에 영향받을 수 있고 유전자에 영향받을 수 있어요. 이제 둘째, 셋째 해가 되면 이제 뇌가 이제 성숙하는 단계에도 또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조합을 통해서 이 자폐증이 원인 제공되는 그런 어떤 우리 그 체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 Neurobiological Trajectory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신경 생물학적인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원인이 또 여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경 생리학적인 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우리 그 뉴런al 신경세포가 잘 자라거나 덜 자라거나 발달 장애가 있거나 코리컬 오그나이제이션 하여튼 그런 어떤 신경세포적인 어떤 발전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자폐증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냅틱, 덴드리틱 모델링. 시냅틱이란 거는 신경세포 사이에 이렇게 털이 난 부분이 좀 있어요. 시냅시스라 그래갖고요. 근데 그 연구에 보면 여러분 신경세포가 그, 그 위에는 머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밑에 뿌리가 이렇게 있었고 서로 연결돼서 신경세포의 그 정보가 우리 호르몬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요. 뿌려지면 그걸 받는 위치가 시냅시스입니다. 그래서 뿌리 같은 게 무성하면 전달시키는 호르몬 정보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 뿌리가 많이 자라지 않아서 전달을 많이 못 받으니까 상당히 정보 전달에 굉장히 그 결함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자폐증이 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코리컨 네트워크 디벨롭먼트 이거는 이제 신경세포나든지 뇌세포, 뇌 어떤 기관적인 어떤 발달이 늦거나 했을 때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brain growth, 그리고 이제 뇌가 커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뇌는 태어나서도 계속 자라는데, 3세, 4세쯤 됐을 때, 이제 뇌가 거의 다 자라게 되는데, 그 시기에 확실하게 자라지 못하면 또 이렇게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신경 생리학적인 어떤 그 원인들에 의해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뉴로 디벨롭먼트 트래젝토리 이거는 뭐냐면 뭔가 정신 신경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여기 소셜 커그니션이란 말은 뭐냐면 사회적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인터액션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기술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 나타내고요. Language and communication 언어나 의사소통의 어떤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moral development moral development라는 것은 어, 그 신체 어떤 동작의 어떤 발달 동작 우리가 동작하고 언어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소근육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음성을 정교하게 만들어내는데 동작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면 물론 언어의 역량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신체 근육적인 조작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 현재까지 이렇게 소개한 내용들을 통해서 자폐증들이 어떤 조합에 의해서 어떤 형태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을 갖게 된다는 거, 그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원인적인 분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구체적인 원인을 목록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목록을 보니까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자폐 아동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지 알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가 조합을 이뤄서 발생했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대략적으로 체계적인 그 원인론에 대해서만 연구할 뿐이지 한 사람의 그 증상적인 원인까지 우리가 밝히지는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길 바랍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 교육, 중재 방법은 무엇인가? 아동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그 용어 안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양하고 특성도 틀리고 기능 수준도 틀리고 또 학업적인 어떤 역량도 틀리고 프로필이 틀리기 때문에 한 가지가 전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치료는 상당히 없습니다. 이렇게
천차만별의 특성을 갖고 있는 아동에게 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히려 천차만별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동의 특성과 역량과 기능과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필에 맞는 아동만을 위한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질환 중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감기, 독감 그러면 독감균이 와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 일조로 같기 때문에 그냥 독감 약을 처방하든지 타미프루라는 걸 처방하든지 아니면 두통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두통은 누구나 다 똑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거니까 두통약인 타이레놀을 처방하면 다 효과를 보잖아요. 이렇게 일관적인 어떤 증세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통일된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증세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증후군, 영양 이런 것이 너무나 천차만별인 아동들에게는 일률적인 것 쓰면 오히려 이거는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선의 치료 방법은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기술 영역들을 포함하여 고안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치료교육이다, 특수교육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필수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특성입니다. 아까도 했듯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용어 안에서 개인적인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특성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검사지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다양한 특성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다양한 기술 영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언어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또 사회성만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언어와 사회성은 사실은 눈에 보입니다. 관찰이 쉽습니다. 자폐아동을 보면 딱 관찰하고 나서 얘기하는 말이 언어가 지금 안 되고요. 난버블이고요. 두 번째, 다른 애들하고 전혀 상호작용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술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폐증을 얘기하면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범주가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현재 보여지고 관찰됐다고 그 아동은 그것만 문제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찰되지 않은 것이라 해서 그건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자, 그래서 쉽게 풀이해서 얘기하면 언어와 사회성이 늦는 만큼 비례해서 다른 모든 영역, 자조기술, 소근육, 대근육, 간해기술 영역, 여가기술 영역, 그리고 친구들하고 집단에서 같이 하는 룰 지키는 영역, 그 다음에 인지 영역 등등 골고루 다 지연이 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발견을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모든 영역이 전반적으로 지연이 올 때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현상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영역에만 우리가 집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술 영역, 과목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응용행동 분석과 DTT의 체계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응용행동 분석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2013년도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들에게는 이 치료를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굉장히 까다로운데도 이런 게 통과될 때에는 이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이런 기법이 이론이 자폐 아동들에게 중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수많은 연구 자료와 보고 자료가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DTT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Discrete Trial Teaching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개별화 교육이란 말도 쓰고 변별 교육, 단일 교육 뭐 이런 말도 쓰고요. 뭐 불연속 시도 학습 뭐 이렇게 말도 쓰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절대 다른 말입니다. 디스크리트란 말이 원래 개별, 끊는다, 단일 이런 말인데 수학에서 직선, 연결된 선, 불연속선 할 때 불연속선 할 때 그 선이 디스크리트란 말 썼습니다. 디스크리트 라인. 그래서 그대로 수학적인 어떤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불연속 시도 학습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절대 맞는 말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접근하는 특수교육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가르칠 때는 응용행동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많은 애들이 인지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작업치료 뭐 등등 이걸 받는데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필요할 땐 필요한 만큼 시간을 할애할 그 가치는 있어요. 절대 주 치료가 돼서는 안 되고 보조 치료로서 백업으로서 만약에 인지가 좀 부족하면 아까도 응용행동 분석에 의한 IP 특수교육을 해가면서 일부 보조적으로 언어치료한다든지 작업치료한다든지 음악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미술치료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치료라고 그러면 되는 걸 보조치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실시하는 더욱 효과적이다. 조기에 빨리 아직 뇌에 가소성이 있는 시기에 뇌가 덜 자라고 있을 때 교육적인 자극을 넣어줘서 아이가 조기에 빨리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조기 치료는 18개월부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조기 교육은 얼마나 일찍 시작해야 하나?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18개월부터 시작하면 좋은데요. 만 3세 이전에 이제 시작합니다. 미국 국립건강원에서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조기에 2년에서 3년에 가장 적절하고 치밀하고 그렇게 이제 운영되는 특수 조기 교실 교육을 2년간 받으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인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이거를 홈페이지에 오랫동안 게재해놨었습니다. 그전엔 자폐 아동 진단을 하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사회성이 느리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 유치원이나 통합유치원에 빨리 가서 웨이팅 리스트에 올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국립건강원 NIMH의 그 연구 결과 보고 후에는 이제 통합이라는 것보다는 조기에는 이렇게 치밀한 특수교육이 조기 특수교육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의 스쿨 디스트릭트 교육 당국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기에 교육받아왔던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후에 추가적인 치료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기에 특수교육을 쭉 받았던 애들이 특수교육 받는 대신에 통합교육을 받은 애들보다 나중에는 이런 특수교육을 더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많이 향상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통합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특수교육 혜택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생각한 느낌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사고를 한번 담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SD, 어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를 치료하고 교육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거 한번 그걸 정리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고요. 두 번째는 응용행동 분석은 어떤 것인가 한번 잠시 한번 여러분 찾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중에 한번 잠시 소개하는 시간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이 부분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DTT는 또 무엇인지 DTT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생각한 느낌 이 세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분석하고 연구하고 나중에 기록해서 공지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3주차 1교시 수업을 이제 마치는데 몇 가지 우리가 자폐증에 관한 질문들을 한번 들어봤고 이제 서서히 자폐증의 그 특성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저는 특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성을 가졌을 때 어떠한 그 교육적인 방법을 쓰면 효과적일 것인가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2교시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